안녕하세요. 하간미소 배움터 마라톤 독서클럽 라이언킨입니다. 네, 수석쌤입니다. 네, 오늘은 불안세대 함께 읽은 책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불안세대. 네. 질문하세요. 네, 수석 선생님, 왜 불안세대라는 책을 우리 마라톤 독서클럽 첫 번째 도서로 선정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불안시대라고 읽은 거예요. 책을 8월 달에 이걸 만났을 때. 네. 근데 책을 딱 펼치니까 불안세대더라고요. 음, 시대와 세대는 다른 의미잖아요. 네. 그 정도로 제가 문해력이 좀 떨어집니다. 이해해 주세요. 근데 여기에 제목에 보시면 밑에 아래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디지털 세계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가. 아, 저 깜짝 놀랐잖아요, 읽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에게 추천했고, 혹시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꼭 읽었으면 하는 그런 책이라서 우리 시대의 필독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렸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요즘 스마트폰 참 어른도 아이도 문제인데 이 책을 읽으니까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우리 첫 번째 여기 같이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탐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킬까? 썸네일을 스마트폰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일이,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딱 펼치면 첫 번째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 대한 질문이 던져져 있더라고요. 이거 책에 나오는 질문인가요? 네네, 책에 나온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 이 질문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첫 번째, 일상생활이 급진적으로 개편되면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네, 급진적으로 개편되었다는 건 스마트폰이 온 그 우리의 시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인류의 문화상, 뭐 1만 2천 년 역사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스마트폰이 존재한 시간은 2010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 뭐 2000년대가 와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이제 보편화되는 게 거의 2010년대에 와서는 많은 아이들 손까지 이제 오게 되는 시기가 되죠. 급진적이에요. 진짜 최근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네, 여기 책을 읽어보니까 이걸 딱 한 가지 단어로 표현했더라고요. 아동기 대재편이 되었다, 이렇게. 아동기 대재편. 어떤 아동기로 재편되었는지도 우리 뒷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 새로운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가 생물학적, 심리학적, 문화적 발달에 복잡한 상호작용을 변화시킬까? 네, 생물학적, 뇌에서 일어나는 일, 심리학적,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문화적, 사회문화적으로 지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책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학적이나 심리학적은 우리가 평소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 책을 읽고 조금 놀랐던 게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겼구나 그죠. 하는 게 좀 놀랐어요. 자, 3번 질문 읽겠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유능하고 성공적인 어른으로 발달하는데 필요한 것들 중 일부를 방해하진 않을까? 방해한다는 말이네요. 그죠? 그렇죠. 네. 우리가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자녀를 둔 우리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유능하고 거기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막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요소를 모르니까 방해받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게 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책에서 주요한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유능하고 성공적인 어른으로 잘 키울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다. 그죠? 그죠?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1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네. 첫 번째 이 질문 눈에 들어오는데요. 아이들을 화성에 보내겠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죠? 화성에 가보셨어요? 그럴 리가요. 화성. 네. 화성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없지. 지금 화성 보내려고 우리 많은 곳에서 특정 인물이 있죠, 미국에. 그분이 열심히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주복을 벗고 우리는 생활할 수 있을까? 그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아마
피말려 죽을 거예요. 그죠? 그죠. 지구와 너무 환경이 다르니까. 네네네. 이거 그러면 이게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로 작가는 이 문장을 썼을까요? 좀 강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진짜 머릿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머릿말을 혹하게 만드셨더라고요. 그 아까 스마트폰, 그러니까 아동기의 대제편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놀이 기반 아동기에서 스마트폰 아동기로 이제 바뀌는. 그래서 놀이 기반의 아동기를 거치는 것을 이제 지구라고 본다면 스마트폰 기반의 아동기를 거치는 상태가 약간 화성에 보낸 상태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우리가 네. 지구에서 화성에 가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큰 변화다 이런 의미네요. 그렇죠. 와.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네. 어른도 지금 난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이상하지만 진짜 난리인 것 같아요. 전쟁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총칼이 없는데 사실은 총칼을 맞고 있는 상태인 느낌이 듭니다. 네, 한마디로서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고통이 증가하고 또 아이들이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런 정신질환이 급증했다. 일장은 이제 그런 내용에 관한 건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크게 정신질환이 그러니까. 급증했다는 게 참 놀랍네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이 이제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 장은 첫 번째 장을 빨리 갖는 이유는 첫 번째 장에서는 1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있어 라고 강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2장부터 쭉 설명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로 생물학적, 심리학적,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4부를 넘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2장부터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시는지 작가분께서 그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아, 네.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뭘 안 했냐면요. 이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들어왔네요. 아, 네네네. 이분은 뉴욕대학교 스탠 경영대학원 교수입니다. 조너선 하이트 박사. 발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조너선. 하이트 네. 박사. 이제 영어는 알아서 읽으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긍정심리 분야나 사회심리학자로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이 살펴본 바를 2장부터 우리가 보는 네. 거죠. 근데 이분의 저서 중에 보면 나쁜 교육이라는 또 책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핫 이슈였던 어.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책에 나왔던 내용과 또 이 책에 나왔던 내용 중에 조금 일맥상통한 내용도 있는 것 네, 같았어요. 맞아요. 네, 계속 질문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이제 2장에서는 아동기가 인간이 성장이 좀 아동기를 느리게 갖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보통은 우리가 뭐 벌레나 뭐 동물이나 이렇게 아동기가 짧고 유년기가 짧고 바로 성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죠. 왜 인간만 유독 길고 위험한 아동기로 진화했을지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책에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화면에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능력, 공동체가 이게 지금까지 역사가 오면서 축적해 놓았던 지식들을 그거를 사람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끌어당겨서 배우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살아남기 위해 생존을 위한 어떤 본능적인 움직임, 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습득하고 배우는 시기가 어린 시기인 거예요. 아동기인 거죠. 그러면 인간에게 중요한 게 한마디로 문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문화적 도제기간이라는 단어가 네네네네.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뇌는 5세만 돼도 이렇게 뉴런이랑 막 90% 이상 거의 다 완성이 되는데 그 나머지 10%가 이 문화적인 것들을 경험하면서 가지도 치고 더 튼튼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기가 이 청소년기까지인데 우리는 이 시간에 엄청난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 경험하고 필요한 걸 남기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여서 이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긴 아동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빨간색으로 된 글자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 자유놀이, 조율, 사회학습.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동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럼 그 중에서 첫 번째 자유놀이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유놀이는
그 놀이를 이제 통해서 사회화 과정을 겪고 이제 그 반복적인 어떤 습득을 하는 시간인데 요즘 아이들 놀고 있습니까? 놀이터에 아이들 있습니까? 놀이의 개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놀이터에서 뭐 친구랑 술래잡기 하고 고무줄 놀이 하고 이런 게 놀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애들은 게임하고 친구랑 그렇죠. 네, 그걸 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같이 놀아준다 안 놀아준다의 개념이 예를 들면 이 게임에 함께 플레이를 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맞아요. 그래서 각자 집에서 이 판을 들고 요걸 해가면서 또 뭐 어떤 친목을 다지게 되는데 실제로 이 놀이와 이 스마트폰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스마트폰을 딱 한마디로 정의해 두었더라고요. 경험 차단제. 그래서 이제부터 스마트폰이라고 안 부르려고요. 경험 차단제라고. 네네네. 이 매체는 경험 차단제야. 근데 또 반박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앉아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가상현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운전도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배울 수 있습니까? 뭐 악기 연주도 연습하고 다 배울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이게 경험 차단제냐. 사실 이해 덕분에 우리는 수많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스마트폰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서 경험 차단제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인이에요. 50대가 넘었고 제 나이를 밝혔네. 저 20대입니다. 죄송해요. 지금까지 놀이 기반의 아동기를 거치고 모든 것들을 한 다음에 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세상에 태어났진 않았지만 디지털을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안에는 놀이 기반도 갖고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저에게 유리하도록 사용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름 장치가 이미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아동기예요, 아동기. 네. 지금 2000년대 이후 사람들, 2010년대 이후에 아예 어린 시간을 그 스마트폰과 함께 보냈던 지금 2024년이잖아요. 네, 24살, 25살, 20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아동 G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G세대.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떤 삶을 겪게 되는지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것을 플랫폼에서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땅을 갖고 있는데 현실에서도 뛰고 이것도 갖고 있고 이 두 개를 다 해야 되는데 플랫폼의 삶은 어쩌면 현대인들의 숙명 같은 거예요. 어쨌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이해를 먼저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꼭 필요한 시기에는 필요한 것이 있다. 네, 여기 적혀 있네요. 약간의 신체적 위험이 따르는 놀이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죠. 다쳐봐야 한다. 우리 옛천말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속담 있어요? 어른들이 하는 말. 다쳐봐야 한다. 다쳐봐야 한다. 죽어봐야 죽음을 안다. 뭐 그렇죠.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넘어져 봐야 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또 계속 가보죠. 네, 세 번째 조율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조율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조율하는 거죠. 선생님하고 제가 눈빛을 보고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안 좋나? 네. 표정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 안에 딱 들어갔을 땐 저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은지 안 좋은지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어떤 감정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댓글을 막 쓰게 되고 내 감정을 거기다가 쏟아놓는 거죠. 현실 세계에 내 감정들도 막 집어넣고 막 하는데 실제로 현상에서 배려라는 것들로 그냥 배려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일어나죠, 배려가? 상대방의 어떤 반응을 보면서 필요를 보면서 상대방을 관찰하죠. 네. 그래서 연필이 떨어졌네? 탁 주워주는 것. 그렇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내 주변 세계와 연결하면서 그 사람들의 감정과 그러면 그걸 받아주는 이렇게 탁 받아줬어요. 연필을. 그럼 뭐라고 하죠, 상대가? 고마워. 이렇게 네. 그때 내가 또 감정이 기분이 좋아지고 이러면서 내가 줬는데 왜 줘? 하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이러면서 조율이라는 건 뭡니까? 땡기고 풀고 우리 연애도 어떻게 합니까? 밀고 당기고 서로 맞춰가는 사람이라는 게 그러는 과정에서 동기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로 한마디로 이제 얼굴을 보고 대면
적인 관계에서 감정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사회성 발달의 기본이죠. 우리 음, 공감력을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안 만났는데 어떻게 공감이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문자로 이렇게 네. 하다 보면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화났어? 막 이렇게 그렇지. 한 적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 실제로는 뭐 목소리 뉘앙스나 표정이나 이런 걸 읽을 수 있는데 나는 그냥 바빠서 응 알겠어 이렇게 대답했는데 상대는 내가 화가 났다 오해하고 뭐 이런 경험이 떠오르네요. 이 조율에 아주 중요한 걸로 사회 과정에서 이분은 타이밍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사람이 얼굴을 보고 아 지금 저 좋은 타이밍이다.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해야지. 뭐 이런 것들도 발달하고 얼굴 표정과 감정을 읽는다고 하죠. 실제로 뇌가 사람 얼굴 표정을 보고 발달한다고 하거든요. 잔근육. 네. 우리는 사실 여기 아무리 실제감을 주려고 해도 줌이나 또 여기 폰 보고 계시는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제 장근육까지 막 세밀히 당겨서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직접 대면해서 일어나는 신체적 작용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 위험한 놀이라고 했는데 부딪히고 그때 일어나는 표정들, 말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는 걸 싫어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은 다 갈등이잖아요. 그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배워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갈등은 안 일어날 수 없잖아요. 교육은 갈등은 당연하다. 근데 그걸 어떻게 원만하게 조율하느냐. 성숙되게 그 다음에 그것이 서로에게 성장이 되도록 조율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서로가 둘 다 또는 양측이 다 윈윈할 수 있는 성장을 도모해야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아, 거기 하나 더 있습니다. 2장에 보시면 네. 많은 상호 응시와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응시. 네. 다양한 얼굴 표정은 부모와 자식 간의 애착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꼭 필요하다는 거다,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아동기에 중요한 건 스마트폰 보면서 엄마가 애가 엄마 하고 물었는데 말해봐. 얼굴 안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가 엄마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들도 아이한테 불렀는데 엄마 이거 본다고 말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규칙을 정하는데도 이런 고민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넘어가서 이제 사회학습 그리고 동조편향, 권위편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동조편향은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권위편향은 권위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치. 건데 네. 이 동조편향과 권위편향이 사회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실제로는 이제 아이들이 같은 집단에서 교실이나 또는 어떤 사회 단체에서 우리가 대다수 하는 행동들, 바른 자세로 앉아서 공부해야지, 또는 여기가 참 안전한 곳이네, 내가 같아서 동질감을 느껴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동조 편향으로 옷이 있잖아요. 어느 날 예전에 까만색 옷 다 후드 잠바 입어야 되던 어떤 네, 롱패딩. N세대 네. 우리 때는 그 회사 N으로 시작하는 아, 그래요? 그 패딩을 다 입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또 아이들이 더 비싼 고가의 또 다른 잠바를 입기를 원했고 또 어느 날 검정 옷을 입으면 또 다 검정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게 아이들의 심리입니다. 세상에서 감정적으로 가장 불안한 시기가 청소년기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뇌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동조 편향은 살아남기 위한 일인 거예요. 권위 편향은 권위자, 부모님한테 기대는 거죠. 네. 그러면 같은 또래 집단에서의 권위 편향은 그 잘 나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애들하고 똑같이 해서 또는 그 애를 추종해서 나타나는 그런 살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최선의 학습자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조 편향이나 권위 편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누구를 모방하지 해서 적절한 롤 모델을 잘 선택하는 그렇죠. 사람이 잘 산다 이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 동조 편향하고 권위 편향은 일단 모방을 통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소셜 미디어에 이제 들어가면 좋아요 가 많아지면 동조 편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조 편향이 많아서 아이들이 다 좋아해 주니까 같이 나도 이거 할래. 그래서 요새 챌린지 같은 것도 보면
그 한 명 연예인이 하기 시작하면 따라하죠. 전부 다 따라하잖아요. 이게 동조 편향 같은 거예요. 그게 극대화되어 있는 사회가 소셜미디어입니다. 근데 참 이게 좋고 바람직한 것만 인기가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좋고 바람직한 거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자극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빨리빨리 소모되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소모될 수 있는 거를 선택하게 되고, 왜냐면 오늘 내가 이거 하나 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이들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친구들이 좋아요 안 눌러주면 어떡하지? 그러면 아이들이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더 자극적인 것들을 만들고 재생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셜미디어에는 좋아요가 몇만이, 100만, 1000만 막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도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요즘에 나온 아이들의 말 중에 예쁜 게 권위다. 아, 그런 말 있어요? 네네네. 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처음 들어요. 일단 예쁘면 된다. 그러니까 성형이나 예쁘다의 기준이 권위나 동조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이쁜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계속 가보죠. 네. 결정적 시기라는 여기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이제 우리가 이 아동기를 보내는데 어떠한 결정적 시기다 하는 말이잖아요. 문화적 각인 효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 책을 읽고 가장 놀랬던 말이 여기에 꽂혔습니다. 문화적 각인 효과. 각인 효과가 뭡니까? 조류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처음 본 사람, 첫 번째 딱 처음 본 그 물체, 어떤 현상에 꽂히는 거예요. 딱 이제 각인이 되어서 각인이 딱 찍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구나 하고 엄마라고 따라가는데, 어떤 이제 실험에서 공을 딱 놔두고 공을 굴렸는데 그 공을 엄마인 줄 알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 그게 각인 효과라서 저는 이제 학습에서 또는 이제 수업법에서 쓸 때 초도에 이 각인 효과가 어떻게 강하게 작용해서 학습력을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수업법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이 각인 효과를 엄청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 제 눈에 이게 너무 심하게 이제 강하게 들어오게 된 거죠. 맞아. 뇌라는 것도 각인 효과가 있다면 큰일인데,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될까? 이 생각을 엄청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는 이 문화적 각인 시기를 9세에서 14세로 보고 있더라고요. 15세 정도? 문화권마다의 차이가 조금 있던데요. 와, 그거를 이제 언어 학습을 하거나 모국어나 외국어나 이런 우리가 실험했던 내용들 데이터로 각인 효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어난 건가를 살펴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그 한순간이 아니라 이게 9세에서 15세, 굉장히 긴 시기예요. 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가 문화적 각인 시기라면 그때를 얼마나 잘 아이들에게 행복하게 잘 만들어 주어야 하는가를 진짜 고민하게 되는, 이 부분부터 정말 고민하게 되었어요. 네, 이 결정적 시기 민감기를 스마트폰과 보낸 첫 번째 세대가 G세대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한번 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이 시기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한번 3장으로 근데 여기 이제 하나 더가 있는데, 뇌가 발달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걸 결정적 시기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결정적 시기 중에 가장 재밌는 게 몸속에서 치아도 결정적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치아가 한 30 이상 넘으면 이가 잘 상하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왜 그렇죠? 그것도 결정적 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유아기 때 많이 상해요. 그래서 유아기 관리를 잘하면 아동기에 이제 이 청소년기가 지나기 전까지 치아도 관리를 잘해두면 얘들이 끝까지 잘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결정적 시기인 20대에 다 상하고 엉망되어 있던 치아는 복구가 되지 않아요. 결정적 시기를 그만큼 잘 보내야 되는 거죠. 엄청 치아든 중요하죠. 뇌든, 특히 뇌는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어떤 경험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야 한다에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중요한 거 같네요. 네,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3장에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서 이제 3장에서 여기 우리가 아까 이야기 나누었던 놀이 기반 아동기와 화면 기반 아동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 G세대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지나치게 보호를 하고 가상 세계에서는 반대로 너무 방임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설명을 하자면 또 이렇게 책 속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유괴범이 나타나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온 세계가 다 떠들죠. 아동 유괴범이 성폭행을 하고 이런 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이 떠들면 놀이터에 아이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확률이 전체에서 낮은데.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우리는 그거에 너무 놀래서 아이들을 이제 가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던 아이들을 다 이제 안으로 집으로 끌어들이게 들어가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 또 그때 하면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또는 그 전에 스마트폰이 발달하기 전에 뭐가 한참 우리에게 이슈가 있었죠. 게임 중독. 인터넷, 비디오 게임 이런 거 많이 했어요. 네. 그다음 비디오 늘 보고 있는 거. 이게 다 화면 기반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보고 있으면 안에서는 안전해지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뭐 유괴될 당할 위험 없으니까.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가상세계에서는 이게 방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가상세계는 안전해. 그래 비디오 보는 게 낫겠어. 영어 유치원 못 보낸 대신 영어 비디오 보여줄 거야. 그렇게 놀았던 아이들이 어떤 현상을 겪느냐.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어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쉽게 남자아이들 같은 포르노도 접속을 하게 되고 여자아이들도 이상한 곳에 들어가서 잠시 보고 나오는 거죠. 그때 이 머릿속에는 그런 현상들이 또 각인들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영향을 부정적인 주게 현상이죠. 된다. 그래서 가상세계는 안전해라고 여태껏 착각해 왔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훨씬 더 위험한데. 위험 수위는 뭐 10배, 2배, 3배 이런 게 아니라 10배 아니고 100배, 1000배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한다. 네. 이 이야기가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그 아동기 대제편의 이야기입니다. 미디어로 넘어갔다. 네. 네네. 제가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제가 독일에 우연찮게 작년에 이제 공부하러 잠시 우연히 연수를 갔다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지금 사진상에는 잘 표가 안 날 텐데요. 놀이터에 미끄럼틀이 한쪽 방향에는 거의 45도가 넘어요. 굉장히 가파르네요. 60도 정도 되었지 않았을까? 진짜 각도기가 있으면 재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반대편에서 찍었는데 얘가 한 45도 될 거고 반대편은 더 경사가 집니다. 근데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 네. 이유는 약간의 도전과 그 모험을 할 수 있도록 위험하지만 경험해 보아야 된다는 경험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놀이터였습니다. 일부러 위험하게 했다는 거다, 그죠? 네네네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건 빙빙이는 아닌데요. 우리 어릴 때 빙빙이 막 돌리고 네. 원심력에 의해서 도는 빙빙이 엄청 많이 탔는데 지금 대한민국 놀이터에는 빙빙이가 거의 사라졌어요. 맞아요. 되게 안전하고 둥글둥글한 것만 있지. 네네네. 이거는 약간 무서웠거든요. 이걸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탈 그래서 때. 애들이 한 번씩 튕겨 나가요.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위험을 주고 있고 어떤 경험들을 주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발달하는지 사실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네. 오히려 좋은 영향이 많았는데 그렇죠. 위험을 그냥 네.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거다, 그죠? 제거해준다고 해서 제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공공놀이터를 갔는데 또 좋았던 거는 친환경적인 폐타이어 같은 걸 쓰기도 하고 여러 명이 협력해서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이라는 게 꼭 부정적인 것만 우리가 막 제거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경험은 어차피 1차적 경험은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1차적 경험, 이건 존두이의 경험론이 그렇잖아요. 1차적 경험 이후에 두 번째 성찰에 의해서만 이 경험이 완성된다라고 하고 있고 다니엘 카드만은 자기가 이제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두 개의 자아가 있다. 하나는 생각자, 하나는 그러니까 경험자, 경험에서 이루어지는 거. 하나는 기억자, 기억하는 거. 자, 지금 초롱 선생님, 라이언 킨 선생님과 제가 뭘 하고 있죠? 유튜브를 찍습니다. 우리 둘이는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기억하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만의 어떤 집에 가서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학교에 가서 유튜브를 찍었다. 그건 경험이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억하는 거는 나 오늘 이거 완수를 너무 잘한 것 같아. 막 긍정적이어가지고 내가 이거 편집도 할 거고 뭐 이거 너무 좋은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저는 왜 준비가 미흡했지? 만약에 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면. 그러면 저한테는 이게 부정적 경험으로 또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삶에서 늘 성찰하고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가 전두이고 단역에 되면은 그냥 인간은 마음속에 이 두 개가 움직이니 기억을 긍정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해 나갔을 때 훨씬 삶이 풍요로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객관과 주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근데 객관이라는 것도 관점이라서요. 객관이라는 건 없잖아요. 네, 어쨌든 그렇죠. 관점이 위치가 다르니까. 그런데 어쨌든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경험을 주고 어떤 기억자를 줄 것인가 를 고민해. 2차적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혼자서 놀다 보면 2차적 경험을 가져오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제 또 다른 뇌과학자들이 또 설명해 놓은 데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3장으로 가볼까요? 네, 발견 모드와 방어 모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딱 단어를 봤을 때 발견 모드는 내가 어떤 것을 발견하고 싶어서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모드인 것 같고 방어 모드는 뭔가 내가 불안하고 그래서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방어를 먼저 생각하는 좀 더 수동적인 모드라고 보이네요. 그러면 자, 발견 모드와 방어 모드 중에서 2010년대 이후 스마트폰 기반의 아동기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방어 모드가 더 높아졌다 이런 그렇죠. 의미죠. 네. 근데 우리가 방어 모드가 언제 있었냐면 온실 시대. 언제든지 사자가 나를 집어먹을 수 있고 나도 사냥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애가 늘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언제 돌아보고 죽을지 모르니까. 사냥꾼이 가만히 숨어 있다가 사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사자가 없는 시기에 다른 동물들을 또 잡죠. 다른 동물을 잡으러 뛰어갈 때도 굉장히 이 몸을 많이 쓸 거, 에너지를 엄청 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냥꾼들이 돌아오면 동굴에 돌아오면 불을 가만히 보고 있는 불멍을 시작했던 거예요. 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불멍을 해야 이 뇌가 쉬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었다고 하죠. 그 사피엔스에 보면은 책에 그런 이야기 그런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사냥꾼이 뭐 청균새도 있었던 것 같고 뭐 다 너무 정신이 없는데 어쨌든 그건 뭐 인류학자들이 인류 문화적으로 인간의 발달사에서 기본적으로 이 방어 모드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 우리가 어쨌든 아이들을 발견 모드로 켜야 된다. 네, 그래야지 더 행복하고 사회성이 자, 높아진다. 발견 모드로 크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적극성을 띠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 것 같아요. 발견 모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한 입 뭐 따먹었어요. 설사를 줄줄해요. 쟤 먹으면 안 되겠어. 라고 딱 배웠잖아요. 그럼 방어 모드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 이렇게 딱 갖고 있다가 나 죽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대신에 발견 모드 애들은 친구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얘들아 있잖아 저거 먹으면 죽어. 너가 이거 먹지 말자. 내가 한 것을 사회에다 알려주고 사회가 함께 행복하도록 도전하고 그런 아이들로 클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 의식이 높아지는 그렇죠. 거네요. 공동체 의식도 넘어지고 그 다음에 스스로 생각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죽네. 그러면 내가 죽는 거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다음엔 저걸 먹지 않고 우리 라이언 선생님한테도 저거 먹으면 안 돼 알려주고 친구들이 함께 행복해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발견 모드. 가지게 되는 게 발견 모드라는 거죠. 네. 이게 인간의 두 개가 다 같이 있습니다. 그쵸. 있다 없다가 아니라 위협이 오면 언제든지 내 방어하기 위해서 몸을 살기 위해서 선택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금방 또 발견 모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문제는 지금 현재 아이들이 방어 모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주로 발견 모드로 살다가 위험한 순간에만 방어 모드가 네네. 작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 아이들은 항상 방어 모드로 이렇게 있는 게 훨씬 많아진다 이런 내용이죠.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발견 모드와 위험한 놀이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섞여 넣었더라고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양육할 때 나는 헬리콥터맘인가? 다 해주는 사람인가? 또 선생님들 계시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너무 훌륭한 선생님들 하나하나 다 해주는 선생님인가? 애들이 손에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열심히 혼자서 오후에 남아서 밤늦게까지 자료 준비하고 그 자료를 애들이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손에 다 쥐어주는 교사인가? 사실 너무나 노력하는 선생님이긴 한데 실제로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제가 초등학생 때는요, 제가 준비물 안 가져가잖아요. 네. 그러면 길을 쓰고 옆반에 가서 빌렸거든요. 맞아요. 나 교과서 뭐 안 가져왔는데 좀 빌려줘. 이렇게 했는데 요즘 애들은 무조건 저에게 말하거든요. 선생님, 저 오늘 뭐 안 가져왔어요. 뭐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옆반에 가서 친구한테 빌리라고 말을 하면 저 친구 없어요. 그냥 뭐 안 빌릴래요. 이렇게 그냥 말하는 안 애들이 할래요. 있어요. 이렇게 네. 해도요. 그래서 교사 어른이 뭐 교사뿐만 아니라 어른이나 교사나 부모가 다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애들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자라도 캥거루 죽이 되어서 네. 캥거루 엄마의 품속에서 못 떠나는 아이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냥 그런 아이들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는 이분의 말에 스트레스 우드라고 하는데 이게 안티프레질 능력이라고 해요. 갖고 태어난대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없애는 거죠. 안티프레질 능력이 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이제 같아요. 제가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바람에 나무를 심으면 강한 바람에 노출되었을 때 이렇게 탁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걸 견디고 일어났을 때 낮춰든 네모가, 그러니까 바람이 막 부는 곳에서 내가 그게 만들어진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 다음 강한 바람이 왔을 때 얘들이 굳굳하게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처나 뭐 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단련이 돼서 더 강해지는 그런 네네네. 능력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좌절했다고 해서 또 불안하다고 해서 또는 뭐 어떤 따돌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꼭 안 좋기만 한 게 아니로 그 계기를 통해서 아이가 더 단단해지는 어른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조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 일어날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지나간 과거는 버려. 그렇다고 해서 위로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근데 이 안티프레질에는 아이들이 성장할 때 조금 위험한 놀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좁아서 한번 까지고 목숨을 잃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조금 다쳐도 괜찮다. 네네네네. 약간 스릴이 있어야 애들이 자꾸 스릴을 경험하면서 놀죠. 근데 이제 우리 키즈 카페 가보세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렇죠. 어른이 항상 보고 있고. 네. 근데 요즘 학교도 상황이 아이들이 다치거나 하면 또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참 그런 교사로서의 딜레마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죠. 사실은 부모들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서 뭐 이런 걸 봤어요. 남편과 아내가 되게 놀이를 하는 데서 의견이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혼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엄청 안전한 것만 추구하고 아빠는 좀 위험한 곳에 놀아야 아이들이 잘 큰다. 내 어릴 땐 다 그랬다. 이래서 양육의 태도가 맞지 않아서 이제 고민을 하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식 영역을 넓혀야 돼요. 이게 아무리 소통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고 학생을 가르칠 때는 뭐 공감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거 문제를 벗어나서 더 높은 차원에서 뿌릴 수 있어야 돼요. 컨설팅이라는 게 그런 데서 일어나거든요. 실제로는 지식 영역이 지혜 영역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식 영역도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이 책들을 많이 읽다 보면 지혜가 늘어나죠. 네, 그래. 더 높은 차원에서 여러 분야의 다양한 학자들이 말한 것들을 뭐 10권 정도 그분들이 저는 그걸 보면서 저기서 저 두 분을 어떻게 서로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분명히 되돌이표가 될 텐데 저분들은 그냥 책 펴놓고 이거 공부하는 게 더 빠르겠다. 이것만 보면 안 되죠. 뇌과학도 보고 신체 발달도 보고 학생 뭐 교육자가 되라는 건 아니고요. 부모는 다 교육자잖아요. 어떤 교육학자가 되라는 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내가 내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려고 하는 부모의 노력도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식 영역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그럼요, 있잖아요. 당연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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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차원에서 아무리 대응을 해봤자 유치원 아이들에게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해봤자 우리는 의미가 없다. 이게 지금 2개가 됐네. 네. 네. 애착인가요? 신체적 안정. 네. 이것도 이제 같은 이야기죠.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안정이 이제 같이 물려서 가야 된다. 둘 다 중요하다 네네네네. 이런 거죠. 그다음 이거요. 네네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티프레질티와 애착 체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안티프레질리티라는 것이 어떤 좌절이나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아이가 거기서 학습과 성장이 일어나서 더 단단해지고 역량이 발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착이 잘 형성된 아이일수록 어떠한 그런 방어 모드가 작동할 만한 위험이 와도 잠깐 진정을 하면 다시 발견 모드로 돌아가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 안전한 기반과 애착 관계를 지금 그 표가 있더라고요, 책에. 네. 회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번 다쳤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또 어떤 애착과 어떤 발견 모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조력하는가도 정말 중요하다. 네. 이제 4장입니다. 우리 이제 좀 빨리 지나가 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학생 아동기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지? 무슨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지?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의해서 이게 그 화면 기반 아동기를 거치는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춘기가 시작될 때 이제 뇌가 재배선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책에.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처음 사춘기 보내는 그 몇 년 동안 굉장히 좀 그 주의를 기울여서 아이들이 뇌의 회로를 만들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 나왔던 비유 중에 시멘트 굽는 거 그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네네네. 네. 시멘트는 원래 콘크리트는 양생 가정과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굳는데 우리 아파트 이렇게 지으면 제가 이제 예전에 건축사분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50년 동안 굳는데요. 오. 처음부터 굳는 게 아니라 50년 동안 굳다가 그 다음부터 해체가 시작된대요. 또 50년 동안. 근데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그래서 이 아파트를 재건축하는데 50년이 필요하다. 계속 굳고 있기 때문에 부수기가 어려운 거예요. 50년이 지나야 아니야, 사실은 다시 이제 해체. 음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양생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애들도 천천히 계속 굳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어떤 도움들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이 장에서는 그 뇌를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가소성과 취약성 이렇게 되는데 가소성은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 신경세포들이 이제 뉴런에서 가지치기가 시작이 돼요. 7, 8세를 넘어가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자기 뇌에서 일어나는 게 불안한 거예요. 막 가지도 치고 자기가 습관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청소년기 무렵이 뇌의 리모델링 시기다라고 뇌학자들은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뇌가 리모델링 되는데 사실 누군가가 집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죠. 손님이 자꾸 와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은 문을 자꾸 닫는 거예요. 내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나도 지금 내가 모르겠는데 이 집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는데.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고민이 뭐냐면 이 뇌의 그 리모델링 시기에 좋은 자재를 넣어서 좋은 집을 튼튼한 집을 지어서 100년을 살게 하고 싶거든요. 네. 그때 이 가지치기가 이게 형성되는 시기여서. 그래서 이 특별한 주의가 진짜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좋은 자재, 좋은 책들, 뭐 좋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심어 놓으면 언젠간 또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기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시기를 차단되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경험 차단제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네네네. 네, 이거는 앞에 이야기랑 거의 대동소이해요. 네. 그래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 책에서 나와 있던 이모티콘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문자로 봤을 때 아까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느 날부터 이모티콘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네 오해하지만 내 즐거워. 그래서 요새 아이들은 이 이모티콘을 안 보내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 많이 하고 이게 또 간단하니까. 근데 이게 직접적인 어떤 대화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뇌 부분을 발달시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건 있어요. 애들이 막 이모티콘 안 보내주면 불안해해요. 혹시 기분 나쁜가? 이런 되게 생각하는 불안해해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사춘기 때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책에서는 다양성이 일어나요. 우리 예전에는 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고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첫 번째는 분리예요. 부모와 어린 시절의 습관에서 분리되는 것. 요새는 부모들이 분리를 안 시켜줘요. 네. 그다음에 전이는 또 다른 과제, 나의 2차 성징으로 또다시 나타나는 어떤 시련들도 생기고 2차 성징이 아이들에게는 시련이기도 하거든요. 여학생은 생리를 하고 남자아이들은 또 다른 어떤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 맞나? 틀렸나? 막 이런 거 했었는데 지금은 그 시기에 관심이 증폭되는 그 시기에 너무 이상한 야한 동영상이나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은 시련을 겪을지도 몰라요. 이게 전이라는 건데 이 전이가 긍정적으로 도전하는 과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과제로 일어나야 한다. 그러고 나서 재통합이 일어나는데 다시 이제 리몰레딩 시기가 끝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 구성원으로 환영을 받고 네, 축하를 살아가죠. 받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춘기의 시기인데 이것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네네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글에 보시면은 온라인을 통해서 그 문턱이 낮아졌대요. 6세 때는 뭘 하고 12세는 뭘 했고 16세는 성인식, 18세는 성인식을 치르고 이런 단계들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현실 세계에서 나이가 중요한데 온라인 시대에서는 나이가 필요가 없고요. 중요하지 않죠. 실질적으로 신체적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성인기 전환을 차단하고 그냥 무분별하게 아이들한테 이제 이것저것이 다 주어져 버리는 거다. 그죠? 네네네네. 자, 또 가봅시다. 이제 3부에도 역시 놀이 기반과 스마트폰 아등기의 대재편. 재편을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고 넘어갈까요? 네, 그냥 이 책 전체를 3부뿐만 아니라 책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인데 이제 아동기가 놀이 기반에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스마트폰 기반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근데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는 안 좋다. 안 좋은 점이 4가지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것을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들에 나누어서 이 책 3부에서는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3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비용을 네, 잃었다. 그렇죠. 얻었다입니까? 기회비용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너무 많은 걸 잃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네네.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의 질도 떨어지고 몸, 마음의 건강의 문제도 발생하고 폰 한다고 밤새는 거 일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초등학생은 그 비율이 뭐 중고등학생보다 적을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에 가면 밤새 폰 하고 와서 자고 예. 수업 안 듣고 이런 게 되게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어른들도 알고 있어요. 이 문제가 네. 심각한 걸. 네. 근데 이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강의 가면 학부모님들의 질문이 12번은 이거를 듣는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특히 더 재밌는 건 초등학교에 강의를 갔는데 학부모 강의를 끝내고 나면 꼭 중고등학교 어머님들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른 질문이 시작돼요. 이 이야기예요, 전부 다. 네. 그만큼 우리 어떻게 일상에 하면 심각하게 좋겠느냐. 지금 네, 영향을 네. 미치고 있는 거죠. 6장은 이제 여자아이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자아이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주체성과 융화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네. 주체성은 자신의 자아를 확장하고 개성을 추구하고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제 주체적인 성격을 말하는 거고 융화성은 타인을 배려하고 같이 협력하고 공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주로 여자아이는 융화성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소셜 네트워킹이라고 하죠. SNS 네, 맞아요. 거기에 이제 과몰입하게 된다는 거죠. 여학생들이. 진짜 여학생들은 그 비교하고 맞아요. 그런 것들에서 또 내가 예뻐지고 싶잖아요. 가장 네. 불안한 시기라고 했잖아요. 이게 너무 아이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반 여학생들도 소셜미디어 사용을 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에서 좋아요라든지 댓글이라든지 그런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것을 봤어요. 애들이 손목 긋는 게 유행. 맞아요. SNS 인증하는 거. 인정하기. 네. 부모들은 몰라요. 근데 아이들 손목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자국이 남아있어요. 피가 살짝 나게.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동조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해야 내가 이 아이들하고 관계를 계속 맺어가. 이게 좋다 나쁘다를 결정짓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도덕적 행위는 12살까지는, 10살까지는 대부분 이 도덕적 행위 옳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좋아하네? 좋아하는 건 옳은 거야. 그게 생존 본능인 거예요. 권위편향이거든요. 권위편향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있다가 내가 봤을 때 동조하고 있는 권위적인 여학생이 있다면 걔가 이거 그었어. 나 이거 한다? 이거 왠지 따라하지 않으면 내가 나쁜 아이, 함께 하지 못하는 아이로 느껴지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불안과 우울감은 전염이 되고 애들이. 그래서 이 끊는 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당황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집단에 소속되지 못할까 그쵸. 이런 불안이 있는 거죠. 이 남자애보다 여자아이가 훨씬 더 강하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SNS에는 신체 인정이 있어요. 아이들이 가슴 브래지어를 풀고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여학생들은 또 팔아먹고 막 이런 그러면서 점점 수위가 높아지죠. 이미 그거는 뭐 텔레그램에서 일어났던 우리 N번방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근데 처음에 찍을 때는 애들이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족쇄자인데 걱정을 많이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SNS를 차단하지는 않거든요, 부모들이. 그런 것들도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게 나의 삶에 더 유익한지를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스마트폰을 SNS를 통해서 막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관계의 양보다는 질, 나와 얼마나 가까운 사람과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는가. 그게 뭐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 한두 명일 수도 있고 그게 아이들의 행복에 훨씬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자아이들은 뭐 뻔히 아시잖아요. 게임 중독하고 성포르노. 쉽게 왜냐면 성의 발달, 2차 심증이 오고 그게 시기가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들 그러면서 히키코모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리고 이제 이 애들이 내가 무질서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몸은 주체가 안 되고 계속 이제 이런 일들 이미 이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두 개가 다 아이들 내면에서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상태가 되죠. 끊임없는 비교 되고 있습니다. 이제 8장 가보죠. 8장은 영적 고향과 대화. 이거 정말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고향이라는 게 내가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간다 이런 그렇죠. 의미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스마트폰 기반의 생활이 나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높은 차원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대체로 일반적으로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그렇죠. 타락하는 느낌을 더 많이 준다. 그 말에 참 동의가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쇼츠나 폰 보고 나면 뿌듯해 이게 아니고 나 너무 오늘 시간을 너무 허무하게 썼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쇼츠나 유튜브 뭘 보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지 않나요? 맞아요. 순식간에 그냥 두세 시간이 훅 가버려요. 24시간을 48시간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24시간을요, 최소 6시간 만에 끝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어떤 의미죠? 우리가 어떤 일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네. 그래서 운동을 갔다 와요. 자, 그러고 나서 또 책을 한 장 읽고 출근을 해요. 책을 읽고 와서 또 거기에서도 쉬는 시간이나 뭐 사람들이 저 일 중독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내 시간을 알차게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쇼츠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거 한번 푹 빠져버리면 물론 우리가 어느 날 한 번만에 좀 쉰다고 하루 이틀을 푹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매일 내가 이거에서 손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요즘 애들은 웹툰도 엄청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계속 스킨을 이렇게 계속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네. 쇼츠도 마찬가지죠.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소모하는 것들을 보다 보면 내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두세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그쵸. 이 두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막상 내가 할 일이 있었는데 이게 워밍업도 안 돼요. 그 일들이. 그러다 보면 또 놓치고 그래서 또 하루가 가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무기력이 있을 수 있고 게으름이 생길 수 있고 네. 또 어떤 단어가 있죠. 우리가 뭘 하지 않을 때 번아웃 같은 거 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네. 무기력. 번아웃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다 소진해서 생기는 진짜 너무 열심히 살다가 그래서 조금 휴식이 필요한 사람이고 무기력은 뭐예요? 에너지가 의욕이 없죠. 없는 거죠. 의욕이 없잖아요. 네. 에너지가 없으니까 에너지를 조금 채워주면 조금 일어날 수 있는데 에너지가 부족해서 안 한다. 이것도 사실은 노력이
노력을 하지 않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무기력하고 번아웃은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난 너무 무기력한 사람들은 사실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런 영적 고양이 좀 필요하고요. 동기나 네. 동기부여, 자극들이 필요하고 번아웃은 휴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제가 나태, 게으름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막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계획도 없고 생각이 아예 없는 거. 또 다른 또 결이 다른 거예요. 이게 조금 약간은. 네. 무기력은요 쇼츠도 안 봐요. 아예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예, 그죠? 그냥 아무것도 누워서 안 봐요. 가만히 예. 있다거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자기보다 좀 더 큰 존재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자연일 수도 있고 그게 신일 수도 있고 경외감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필요하다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6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거든요. 네네. 뭐 이렇게 디지털 안식일을 정한다든지 가족끼리 오늘은 안 하는 거야. 오늘 스마트폰 없는 날이야. 이렇게 서로 이제 그걸 공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운동을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나를 고양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고요하고 뭐 멍 때리기, 명상하기, 뭐 숲에서 시간을 보내기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자기 추월 이거는 뭐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맞아요.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느린 분노 천천히 화는 천천히 내고 용서는 빠르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다. 그렇죠. 이런 영적 고양 활동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여기에 하나 더 보내고 싶습니다. 네. 감사일기를 좀 쓰세요. 좋죠. 감사일기도. 네, 감사하는 네. 마음들을 가지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함도 좀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래야 그런 불안에서도 좀 벗어나고,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고마워 교실을 함께 하도록 해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타심과 공감 능력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조금 이제 빠르게 궁금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4부로 넘어가면 건강한 아동기를 위한 집단 행동을 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준비도 하고 정부도 뭘 해야 되고 학교도 뭘 해야 되고 부모도 해야 되고. 근데 이걸 제가 봤을 때 이 문장을 하나로 통칭하자면 그냥 왜 집단 행동을 했을까? 모두 함께 해야 하는. 이게 지금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해주지 않아서, 정부가 해주지 않아서, 회사들은 팔아먹기 위해서 이윤을 벌여야 되니까 이윤 추구가 회사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멈추라고 할 수도 없어요. 또 인류가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집단 행동이 아이들에게는 필요하다. 그러면 모두가 뭐 네가 먼저해, 네가 먼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지금 여기 이 영상이라도 찾아보신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부터, 나부터 그냥 좀 시작을 하다 보면 나가 좀 많이 모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이제 집단 행동에서 그냥 테크회사가 해야 될 건 당연한 규제, 특히 문화적 각인 시기에 대한 규제 어떤 게 있죠? 이제 알고리즘이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자극적인 걸 보면 자극적인 것만 이렇게 노출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예 유해 콘텐츠 노출을 좀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있어요. 있을 텐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맞죠. 그리고 이제 뭐 나이 제한하는 거 사실 굉장히 기술이 발달해서 쉽게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그걸 제재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겠어요? 어릴 때 써야 나중에도 쓰니까. 네. 가입시키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회사를 믿으면 안 되고 부모님 스스로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정부도 역시 그 기업들도 규제해주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부모의 방임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지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법적 제재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교로 한번 가볼게요. 네. 저는 이거는 학교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들에서 유럽의 북유럽에서 많이 지금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많은 기사들이 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휴대폰 사용 금지. 학교만이라도 부모도 요구해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학교도 와서 할 때는 끄자. 근데 뭐 부모님들이 수업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하다. 녹음해서 보내라. 그다음에 선생님이 너만 예뻐하지 않고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심리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도 많거든요. 사실 많지 않나요? 그쵸. 요즘 시대적으로 더 많아졌죠. 그런 부모님들은 정말 큰 그림을 보지 못해서 네,
아이 성장을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어야죠, 사회를. 물론 이상한 선생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사회가 다 좋은 없겠습니까? 사람만, 네, 네, 뭐 그건 어떤 또 다른 방식으로 집단이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스마트폰을 꼭 녹음을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더 큰 그림을 살펴야 하니까요. 그리고 학교가 더 많은 놀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학부모가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요즘은. 지금 여기에는 학교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적혀 있는데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교육 공동체는 학생, 학부모, 교사, 사회, 학교, 사회 모두의 총칭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만 해줘. 너가 왜 안 해?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요구하셔야 합니다. 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이 정도 요구하셔야 되고 정부에는 끊임없는 요청을 보내야 되겠죠. 민원을 보내야 되고 휴대폰 사용하지 않는 학교. 생각만 해도 좋은데요. 네, 만드셔야 되는 건 부모님들의 몫이고 학교에서도 자율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학교명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이걸 학교에 요구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아직 법령이 자기 학교 자율 규제가 되진 않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가 고민을 하고 학교에 오면 이걸 우리가 못 사용하게 해달라. 그러면 조금 더 대면하겠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우리가 스마트폰 생기고 나서는 집에서도 대화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방에서 아빠한테 야, 여보 이리 카톡으로. 와봐 뭐 응. 카톡으로 보내는 부모가 해야 할 일들을 좀 더 많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실 세계의 경험을 좀 더 늘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화면 경험을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최대한 도와주는 건데요. 스마트폰 제공 시기를 좀 늦춘다던가 최대한 뭐 어렸을 때 바로 주지 말고 그 다음에 캠핑 요즘 많이 가시잖아요. 캠핑을 한다던가 아이들이 캠프에 참여하게 한다던가 뭐 다양한 좀 외부 활동을 많이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저는 이 모든 것에서 그냥 이런 거는 부모들이 많이 노력을 하세요. 실제로. 맞아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부모님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셔야 돼요. 그게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부모님이 보면서 아이들의 대답에 대꾸하지 말자라고 아까 초반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잘 인식을 못 하세요.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은 그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한테 좀 여쭤보면 어머님들은 아니래요. 자각이 어려운 거죠, 네,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되게 어려운데 집에서는 뭐 저녁 6시부터 낮에는 어차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지만 어느 일정 시간을 정하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솔루션이에요. 우린 지금부터 우리 집은 9시 반까지는 그리고 사실 잠자기 전에 잔상 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 쓰면 안 되거든요. 최소 30분 전에는 이걸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8시부터 잠들기까지는 쓰지 않는다. 우리는 8시까지만이 스마트폰의 시간이야. 부모님도 안 쓰셔야 돼요. 아이들이 잠들기 전까지는. 요즘 그런 거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몰입의 방에서 스마트폰을 넣고 잠궈버리면 그렇죠. 몇 네네. 시간 동안 그걸 꺼내지 못하는. 그렇죠. 그거를 익숙하게 생활을 부모님도 해주시면 아이들하고 대면하게 되고 응시를 통해서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고 이거 뭐 그냥 너무 저는 추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우리는 쓰지 않아. 아예 안 보면 돼요. 그러면 서로에게 분명한 효과가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부모가 생각합니다. 일단 솔선수범을 네, 해야 된다, 그죠? 무조건. 네. 자, 이제 맺은 말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아이들을 지구로 다시 돌려보내자. 스마트폰 없던 놀이 기반의 아동기를 네네네네. 돌려주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스마트폰은 고등학교 때부터 주자. 진짜. SNS 가입도 16세, 고등학교 비슷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되면 SNS 가입하게 하자. 학교에선 아예 쓰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놀이를 최대한 기회를 아이들한테 많이 주자. 이게 작가가 주장하고 있는 네 가지입니다. 학교에서의 놀이 시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져서 이제 전국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쉬는 시간을 돌려주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놀이 시간 확보 이런 교육 과정을 많이 자유 시간이나 이런 데 확보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자율적이나 위험한 놀이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사실 의미 없는 놀이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누군가 어른이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사나 이 위험 관리를 하는 사람이 보고 있어요. 지금 해상에서 안전수산요원이 바닷가는 위험하잖아요. 숨이 언제든지 깔딱 넘어갈 수 있고 그 구조를 아주 빠른 속도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해상구조요원이 딱 있는 것처럼 지금 놀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남들에게 시선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그거 아닌 놀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마지막에 드리면서 지금 거의 1시간을 촬영을 했는데 이 책 전체를 속속히 좀 한번 들여다 보았습니다. 오늘 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앞에서도 이게 읽기도 하셨고. 네, 읽고 이제 독서 토론도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스마트폰을 빨리 아이들한테서 떼놓고 싶다. 그리고 저에게서부터 멀리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이 하간 미소 배움터에서 하고 있는 마라톤 독서 클럽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